조갑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잘 계셨죠? 네. 오늘 조갑재 대표님 모시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나오신 지 한 달 됐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추석 전에. 예, 추석 전에 나오셨었는데 그동안에 추석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서 상당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외롭다 그런 얘기도 그 페북에 한번 쓰셨던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재명 대통령 외로운 것 같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특히 이른바 사법 개혁 이런 데서는 결국은 민주당 페이스로 가고 이재명 대통령도 따라가고 하니까 그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끌고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 정청래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은데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게 좋은 방향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권을 이어받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끌고 나가고 있지. 뭐 그래도 네. 뭐 따라간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특히 그 에너지 정책 문제라든지 탈원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모양새라든지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최근에 그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에 대한 글 등을 보면은 문재인 시즌 2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오히려 찾아내야 할 정도로 비슷해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보시네요. 예,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출발할 때 국익 중심의 실용 정책으로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이게 계속될 것인지 계속되면은 어떻게든지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은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의해서 상당한 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당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하는 당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뭔가 확실한 메시지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제일 큰 쟁점은 이른바 사법개혁 아닙니까? 네네네. 이른바 제가 이른바라고 붙이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 국정의 제일 한복판에 있고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국정 자체가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뭐냐면 6월 초에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그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다음 기일을 잡지 않는다 했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헌법 제84조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고등법원 차원에서는 헌법 제84조의 쟁점이 되는 그 소추에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되고 있다는 일종의 유권 해석을 내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재임 기간에는 지금 진행 중이던 재판이 중단되게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몰아내기라고 그럴까요? 뭐 또는 뭐 제4심제를 만든다든지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선을 확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많은 중도적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를 하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임 중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또는 재임 이후에 재판이 재개된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오인들이 그 사법 개혁이 한 사람을 위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무리한 사법 개혁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동력이 없어요. 국민적 지지가 빠진다 이겁니다. 네. 예. 그리고 판사들도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이재명 가능하다. 예, 대통령 재판은 현직에 있을 때도 진행하는 게 법리상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거 달라졌잖아요. 지난 6월 초에 헌법제 84조에 따라서 재판 연기한다고 했을 때와 달라졌잖아요. 네. 그건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이게 민주당과 사법부의 일종의 대치 국면인데 네. 이게 굉장히 그 출구가 없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대표님 그 사실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약간 좀 같이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7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이틀 만에 그 대법관들이 보게 하고 또 소부에 들어가야 될 걸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또 그 와중에 2명의 대법관이 해외까지 출장하고 그것은 물론 나중에 고등법원 와서 그게 이제 정지가 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상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뭐 거의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와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사법 개혁이라는 문제하고 이 문제는 좀 분리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전선을 너무 넓힌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지난 5월 1일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게 상고 기각이 되겠구나. 즉 그렇죠. 무죄를 확정시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이 선거 전에 네. 이걸 매듭짓는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고 기각을 하든지 대법원이 자판을 해가지고 자판 맞죠. 예, 그 얘기 나왔습니다. 거기서 뭐 유무죄를 확정지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네. 이걸 선거 상황에서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파기환송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중에 고등법원이 이 재판을 하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은 그런 그 선거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정무적 감각이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력 대선 후보였고. 그러나 네. 그거와 별도로 이 선고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잘못된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름대로의 법리와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네. 대법원의 심리 자세한 부분에 들어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선고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미시적으로 들여다봤자 그것은 재판 과정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거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결국 선고문을 놓고 보았을 때 저는 나름대로의 그게 찬반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근데 그 재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건 재판부의 독립이니까. 네. 그러나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 문제 없어요. 절차상 아니 전원합의체로 갑자기 그걸 돌려버리고 소부에 있는 걸 7만 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건 그런 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읽어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어떻게 지금 확인합니까? 누가 확인했어요? 그 수사를 했습니까? 아니 다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데 카피를 그를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과거의 재판의 관례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은 자꾸 민주당 쪽 이야기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네. 그 행정처장이 한 설명 듣고 다 납득을 했어요. 그래요. 제 의견도 제가 제 의견 별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을 딱 찍어가지고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가장 최근의 근거는 4월 초에 한덕수, 네. 정상명 그리고 조희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났다.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이 올라오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를 네. 했다는 네. 그 폭로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그 폭로는 현재로는 예. 허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폭로를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런 전혀 근거가 없는 네. 폭로를 해놓고 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만약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엄청난 폭로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은 아마 제명하자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예컨대 부승찬, 서영교 그걸 또 뒷받침했던 정청래, 뭐 추미애 이런 분들이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지 않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민주 정치가 뭡니까? 이게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네네. 잘못했으면은 잘못이란 것은 허위 사실을 전 국민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은 이게 또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대법원장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을 놓고 한덕수 뭐 정상명 이런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다면은 이건 정말 사실로 밝혀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정도가 아니라 감옥 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폭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거 없었다는 듯이 계속 조희대 물러나라는 식으로 더구나 말을 조희대 알겠습니다. 대법원장을 반동이라고 하고 말이죠. 정청래 대표란 분이 그 반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동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6.25 때 죽었는지 모릅니까? 반동 분자로 몰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게 문재인 시즌 2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다. 특히 이제 사법부 관련해서요. 네, 그러한 얘기를 우리 조갑재 대표께서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이픽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표님. 이것도 지금 그렇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CNN 인터뷰를 했는데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그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설사 회담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이익이 있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자세가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특히 우리가 뭐 가장 핵심적인 게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네. 거의 4천억 달러 수준을 몽땅 투자하라는 거는 그거는 과거에 제국주의 시절에나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도 야 이거는 무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수록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이른바 사법계획 이런데 분산되지 않고 얼마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나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네.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는 게 국정 홍보의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트럼프 쪽과 협상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거 양보하면은 네. 우리 정권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다 틀어놓을 수는 없고 진행 과정을.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하게 날짜는 잡혀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여기서 어떤 극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중간 발표가 나올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저도. 근데 이제
트럼프도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외적으로 위기잖아요, 그죠?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가자지구 평화도 잘 안 된 것 같아. 또 푸틴하고도 그렇지, 또 중국 시진핑하고 그렇지. 그 국내에서 노킹 수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다, 돌파하다. 그것은 결국은 에이펙 회의 아니냐. 거기서 이제 뭐죠? 김정은과의 회동 문제, 또 시진핑과의 히토리를 둘러싼 타결 문제,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또 굳건히 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약탈적으로 말하면서 그런 문제를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상식적인 예측인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큰 요소가 나올 만한 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진핑과 만나는 겁니다. 네. 만나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그 관세 최근에 새로 불붙은 관세 갈등을 매듭짓는. 네. 그럼 그게 제일 큰 요소가 될 거예요. 가장 큰 거죠.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만약 김정은하고 만난다고 하면 네. 이것은 내용보다는 그 만남 자체가 형식이. 하나의 쇼가 돼가지고 그게 또 저 트럼프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트럼프는 바라는 게 확실한데 김정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응하진 않죠. 예, 지금. 응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그건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이 김정은이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김정은도 주로의 기회거든요. 또 김정은은 2019년 판문점 만났을 때보다 지금 입장이 강합니다. 뒤에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 또 그렇지. 중국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성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 예, 있다고 봐요. 세 번째는 이제 한국과의 관세 협상. 이걸 매듭지어야 되죠. 이거 한미동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트럼프가 양보하느냐는 겁니다. 그죠? 양보하는데 그 중간선을 어떻게 잡는 거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뭐 잘 될 것 같다 그러더니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누구죠? 김홍범 정책실장하고 누구죠? 산자부 장관 뭐 잘 될 것 같다 그러니 또 거기서 러팅이 상무장관 만나고 나오니까 힘들 것 같다 그러고 하여튼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3,500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3,500불 지켜라. 근데 그거를 달러로 하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 망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러트닉도 비센트는 양해한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를 예를 들면 분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찰은 얼마 할 것이고 투자 방식과 그렇죠. 투자 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오케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네.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발표가 완전 타결이다가 아니고 그 중간 단계로서의 어떤 절충적 발표가 나오겠죠. 예, 나와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실패는 안 될 거예요. 실패, 뭐 결렬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어쨌든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과거의 어떤 회담보다도 세계적 뉴스가 많은 회담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또 이 경주를 잘 선택을 했습니다. 경주가 저게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한때 실크로드 시절에는 세계 5대 도시였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슬로 올라가서 한 9세기 신라 통일 시대 때 보면은 네. 세계 5대 도시라면은 그 뒤에 이스탄불 이름이 바뀌는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 네. 바그다드, 네. 그다음에 당나라의 장안, 그다음에 경주, 그다음에 여기 교토였습니다. 교토까지 들어갔나요? 그리고 또 찬란한 문화가 있고 뭐 에밀레종 타종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것들과 해가지고 장소도 좋고 이 좋은 무대입니다. 좋은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흐트러진 이런 국정을 한 군데로 모으는 또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죠. 예, 또 이 연출을 잘 하면은.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색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한미 원자력 협정도 아마 개정안도 그러니까 이게
경제하고 안보하고 패키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날 이제 그 MOU를 하든지가 아니면은 다른 뭐 시트를 만든다 그러는데 하여튼 잘 준비하고 있겠죠.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그 원자력 협정은 지금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하는 거는 아마 별 제한이 없을 거예요. 이제 재처리가 문제인데. 재처리가 문제죠. 근데 원자력 협정 개정하면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독자적 핵무장 그걸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그것하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당장 북한이 핵무장 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 하는 게 맞는데 그걸 하려니까 걸림돌이 원자력 협정, 미국의 네. 압력 네. 이런 것인데 네. 그렇다면은 당장 핵폭탄을 못 만들더라도 예. 도저히 우리가 국가 생존을 위해서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할 수 있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처럼요. 그럼 네. 제철이라든지 우라늄 농축인데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고선에서는 아마 미국도 요사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돌파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 결심만 하면은 네. 1년 안으로 우리가 핵폭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환상입니다. 아니, 그렇게 핵폭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계산해 하면 적어도 5년 내에 10년 걸립니다. 오늘 결심하더라도. 예. 박정희 때 좀 그런 일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도 핵 무장을 특히 월남전이 미국의 패전으로 가는 걸 보고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하다가 말았죠. 그렇죠. 예. 시작 단계에서 말았고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얻을 게 많았습니다. 즉 원자력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데 네. 핵무장 안 하겠다는 것하고 이렇게 거래를 한 셈이죠. 그 이번에 에이펙에서 물론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그건 세기의 아마 이벤트가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히토리 문제도 있고 관세 100% 매이했다 그러고 전 세계 경제에 이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출렁출렁 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네. 나오는 뉴스나 분석을 보면은 네. 시진핑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에서 트럼프가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다가 또 금방 또 바꾸고 하는 태도를 보면은 네. 그건 트럼프의 변덕이 아니라 미국의 국력과 중국의 국력이 이 부분에서 딱 맞섰을 때 과거의 미국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시진핑이 굴복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고 어떤 점에 보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네. 결국 우리 한국의 태도인데 17세기 초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동아시아에서는 명청교체기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 만주에서 그때는 후금이죠.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면서 저 중국 중원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세력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나 이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한국을 도와주다가 조선을 도와주다가 국력들이 많이 피폐해가지고 내려갈 때입니다. 그걸 네. 명청교책이라고 그래요. 네. 그때 광해군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교를 잘 했어요. 강연 잘했죠. 예. 줄타기 외교를 했는데 그게 불만을 품은 수구 세력이지. 수구 세력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예. 인조를 내세우면서 다시 노선이 친명 정책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네. 청이 사실은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시작한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조선이 불러들인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못 불러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 황제라고 자기들이 황제라고 하면 불러주면 안 됩니까? 그런 명분론 가지고 불러들였다가 결국 남한산성에서 고립돼가지고 네. 그렇게 치욕적인 했는데 그 시기와 지금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절 아닙니까? 네. 이런 시절임에도 요사이 일부 한국의 극우 세력이 인종적 반중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려면
하더라도 네. 중국과 중국 사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반중선동 이거는 완전히 그 명칭 교체기 때 청나라하고 한번 붙자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한국의 외교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원론적으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네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 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중도 안 되고 반일도 안 되고 반미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을 유지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북한 팩트가 있죠. 네. 그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북한 팩트에서 제가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두 개 국가론을 계속 슬퍼하고 다녀요. 네. 그럴 때마다 대통령실이 아주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두 개 국가론은 우리 헌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제3조, 헌법 제3조가 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다. 네. 불법 강점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화적 자유 통일이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입니다. 이거 헌법에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유 통일될 때까지는 절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집단 단체로 이해해야 된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한 2년 전에 독립된 국가처럼 지내자. 그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적화 통일이 아니고 한국하고 합치는 건데 자유통일인데 말하자면은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곤혹스럽게 내놓은 게 자기 할아버지 노선까지 다 포기하고 두 개 국가론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영구 분단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두 개 국가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독일 통일의 예를 드는데 독일 통일은 두 개 국가론을 서독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국가론으로 가서 성공한 겁니다.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통일할 때 헌법을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법, 헌법이죠. 서독 기본법에 동독을 흡수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고 우리가 지금 두 개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영구 분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특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개입할 것 아닙니까? 러시아도 개입하고.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우리 헌법입니다. 북한 지역은 우리의 영토다. 그걸 개입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만약 두 개의 국가론을 딱 해버리면은 외국에 개입하는데 우리가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대표님 뭐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대표님도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유엔에서 두 개 국가 동시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는 이미 다 법률적으로 다 그리고 개입했어요. 그러나 우리끼리는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게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 그게 바로 남북 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지향하는 마당에 있어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했어요. 잠정 특수관계. 그걸 유지하면 됩니다. 정 장관도 그런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면 안 돼요. 서로가. 아니 정 장관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말에 가서. 왜 그래서 절대 두 개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연관된 문제가 너무나 크고 최근에 그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이거는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민족은 통일돼야지 두 개 국가로 얼마나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통일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정 장관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정 장관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북한 체제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북한 체제의 존재는 벌써 인정을 했고
72년 7.4 공동성명 때부터 상호 체제를 인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통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특수적 관계다. 그리고 이제 한민족은 한반도에 살면서 네.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을 유지해 온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하고 다릅니다. 독일은 한때 몇십 개의 국가가 있었지만 이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을 포기하면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오늘 계속 이제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가 그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성황후 침실에도 가고 그 근정 뭐예요? 그 이름이 좀 어렵던데 명성황후 침실 이름이 근접군 경복궁에 그쪽에 간 것이 종묘부터 해서 19차례? 9차례를 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 해석했을 때 김건희가 무슨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지가 뭘 하려고 그러지? 거기 가서 명성황후 침실 가서 뭘 한 거 아니냐? 예, 권영함. 그런 얘기를 해석할 수 있지만 전 대표님한테 이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좀 깊이 있는 얘기 말씀 좀 듣고 싶어요. 그 공정생활에 호기심이 아주 많았던 모양인데 퀸 앤 킹이네. 킹 앤 퀸인가요? 퀸 앤 킹? 킹 앤 퀸. 아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왕자 써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다녔고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네. 본인도 그렇고 그 측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후보 시절부터 그 그랬던. 대표적인 논리가 계엄령 선포는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비상대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왕입니다. 왕. 그렇지. 예? 아니 세상에 계엄령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측근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면 왕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왕의 의식을.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지 뭐. 그러니까 왕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참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네. 또 왕은 또 왕의 품격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자의 품격을 갖추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요새 드러나는 것은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이라고 생각한 스스로의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부인 근데 이런 사람을 추종하고 뭐 따르고 명령에 따르고 그 앞에서 살랑살랑거리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의 하나로 거기 또 주술 이런 게 엮여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간 거잖아요. 네. 어제 그 정부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022년 10월 29일 헬로윈 데이 때 159명이 사망했죠 아마. 네. 예. 이태원 그 사고의 기본 원인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 용산 경찰서 병력이 집중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없었다. 경비 병력이 없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청와대를 나올 때 곱게 나와야지 침을 뱉고 나왔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맞아요. 아니 그게 거의 막말 아닙니까?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가 네. 아무리 힘이 굉장히 힘이 있는 부서인데 예. 자기 아들 집도 2달 만에 방 빼라고는 안 하잖아요. 군인들을 모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네.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비병력이 소모가 되었습니까? 이런 모든 게 합쳐져서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으로 갔다. 이걸 다시 한번 어제 저는 확인하면서 제가 청와대 나올 때
이대로 가면은 큰 일이 날 것이라고 예견한 게 결과적으로 맞았다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국민의힘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하고 뭐 오차범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제가 문재인 시즌 2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저와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는 예, 중간 평가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 평가 성격을 갖게 되면은 정청래 민주당 심판 선거가 될 수 있어요. 이 프레임이. 근데 보통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붙어 있으면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압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여태까지 이번은 그렇죠. 시간이 너무 벌써 아직 몇 달 남았습니까? 네, 꽤 남았죠. 한 8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많이 변하고 음. 지금 그쯤 되면은 이 개혁에 대한 저항 부작용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절대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국힘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힘당의 전략이 달라질 거냐? 거기에 현실 순응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식으로 윤어게인 세력이 계속 폭주하는 식으로 갈 거냐? 달라지겠죠.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결국 부산, 경기지사, 서울시장인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경기지사 지금 뭐 유승민과 한동훈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예. 한동훈은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땐 강자죠. 국힘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수도권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 화두를 잡아야죠. 예. 아니, 장동혁 대표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의원이 의외로 이 손가락 뒤집기를 잘한다고. 잘합니다. 손바닥 뒤집기를. 저를 그래서 이쪽 갔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윤석열 면회도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손바닥 뒤집기죠. 근데 이번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요새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는데 글쎄 말이야, 또 그분 하더라고. 인터뷰를 들어보면 상당히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당 해산은 저게 법리상 어렵다. 왜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18명이 거기에 들어갔다.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원내대표는 밖에 있었지만 추경호는 예, 그 18명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국힘당을 살린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당 해산이 어렵겠다는 거예요. 문영배 예, 소장이. 그 아주 들어보면 일리가 있네요. 하여튼간. 그렇다면은 국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카드를 잘 써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대통령 취재한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개혁 자체를 그 우상호 수석이라든가 강훈식 실장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차분하게 혁명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하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대표님 고무적인가? 근데 이건 완전히 저 상상인데 네. 저 정청래 민주당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설득한 건 아닐까요? 이 기회에 우리가 용어를 먹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사법 비서건은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했고 그게 동의한 게 아닐까요? 그랬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 2달 전하고 조금 다르게 한덩어리가 이 달라졌다. 사법 이른바 사법 개혁에 관한 네. 한덩어리가 된 것 같아졌던 그죠. 그래서 이게 네, 유턴하기가 좀 어렵게 됐. 근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대법원이라든가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으면 그건 민주당 입장으로 보이죠. 당에서 그러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상호 속이라든가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그게 또 대통령 생각이죠. 우상호 속이나 강훈식 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죠? 언제 또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뭐 특단의 대책을 예.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예. 이 대통령이.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런 우려는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당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다. 자, 오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